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요.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책임을 물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국민에게서 불신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던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어져 온 논란에 대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기 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부 판단과 상관없이 재판은 중지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임기 내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별 재판부 판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권력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바꾼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이란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공선법 외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대통령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임기 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시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거냐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부심 선고 이후에 불거진 논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30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원격 회의 방식으로 이번 회의는 진행이 되고요. 공정한 재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같이 이번 선거법 사건 상부심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자로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특수공부 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흉기를 들고 서울 강동구를 배회하던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사건 사고 소식을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경찰관 4명이 젊은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남성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고 경찰은 진압봉까지 동원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남성을 설득합니다. 경찰들이 제압에 나설 때까지 남성은 흉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새벽 2시 20분쯤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잠에서 깼죠. 주민들 다 깼을 겁니다. 아마. 뻥뻥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총소리처럼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연기를 마시거나 타박상 등을 입은 6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부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0분 만에 진화를 마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밤 11시쯤 인천 용현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은 모두 불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미국을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또 논란이 가득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개최되는 데다가 육중한 탱크들의 행진으로 도로 파손이 우려되면서 논란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 워싱턴 DC 인근으로 들어오고 있는 탱크들.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도 줄줄이 야적장에 도착합니다. 오는 14일 미 육군 창립 250주년과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진행되는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들입니다.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건 걸프전 승전 기념 이후 34년 만입니다. We brought 28 Abrams tanks, 28 Bradley fighting vehicles, 6 Paladins, and then 28 Stryker infantry carriers. 워싱턴 포스트는 열병식으로 워싱턴 DC 도로가 파손돼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탱크 한 대 무게가 70톤으로 DC 도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36톤의 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About 2.5 inches thick of hard rubber. They minimize the impact. They minimize and absorb the impact for the vehicle, the crew, but on the road as well. 열병식을 앞두고 백악관 인근에는 2m가 넘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졌습니다. 열병식에 맞춰 반 트럼프 시위도 예정돼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육군은 열병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부각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비용이 드는 시대착오적 행사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네, 경제 소식 미중 협상부터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까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미중 협상, 굉장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트럼프, 시진핑이 통화를 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의제는 아무래도 수출 통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관세가 주요 협상 논제였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거는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완화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휘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7종은 미국 자동차라든가 전자, 방위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중국이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휘토류를 가지고 전자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똥이 우리한테도 튀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이에 반해서 또 미국의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휘토류를 수출하게 하는 대신에 미국도 어떤 지금까지 제한을 뒀던 민간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제트 엔진이라든가 부품,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품 해제도 같이 풀어라라는 논의가 이제 지금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논의되는 만큼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딱 6시간 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관세의 숫자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핵심 이익이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수출, 첨단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떤 미국이나 중국 입장 모두 어떤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과 부품의 수출 통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첨단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부분이 어떤 이번에 협의한 게 정말 계속 지속될 것인가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협상에서 어떤 핵심 이익 충돌이 문제가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트럼프가 정책도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그렇게 큰 아직까지는 대기모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혼조세 정도 마감이었고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국내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안, 이걸 논의했다고요? 네. 일단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이거는 사실 경제가 우리가 저성장 문제로 쉽지가 않지만 계엄 이후에 계엄과 그 트럼프의 어떤 정치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서 경기에 어떤 마중물을 내야 된다라는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효과가 확실한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물가 안정 수단을 좀 동원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 국민 25만 원 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이번에 좀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그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이제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라는 부분과 정책 집행을 어떤 실현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그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금 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 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다만 이 2차 추경 규모가 지금 20조에서 크게는 30조, 이제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상이 약 13조 1천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13조 1천억 정도를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이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 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은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를 카드를 발급한다라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요.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 한쪽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복지적인 성격에서 국민 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 소비를 하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대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게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조금 평소에 못했던 조금 좀 더 사치스러운 아니면 좀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그럼 정말 경제에 어려운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게 그 정부의 재정 승수가 얼마인가냐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전 지출은 특히나 그 승수 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소비에 대한 것도 카드 이용 같은 걸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책 효과는 더 크고요. 다만 이렇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어떤 조금의 좀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글쎄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쇠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은 이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드뱅크는 이제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은행이 나쁘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부채가 이제 뭐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 부채죠.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그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이제 어려운 은행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이제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대출, 이제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그 대출 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뭐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이제 3년 동안도 이제 못 갚고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거를 탕감해주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이제 추경에서 언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다른 나라와 같이 재정 지원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큰 대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갚는 것을 재정으로 이제 쓰겠다는 논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우리가 지금은 건전하다라고 하지만 그 채무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우려에서 이 추경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게 과연 그동안 90조 원을 갚은 사람은 무엇이고 남은 50조의 사람은 왜 특별히 도와주는가에 대한 어떤 세금으로 할 경우에 혜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2조 정도를 감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이 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도 하나 짚어볼게요. 짤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전 정부들도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들은 여러 차례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는 모습들,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은 누누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특히 농산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기후 문제도 있지만 농가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예. 어느 정도 몇 개의 품목은 수입이 제한되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있고요. 지금의 물가는 사실상 어떤 코로나 이후의 여파도 남아 있지만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이제 훼손되면서 나온 여파도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그 어떤 모든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원료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사실 소비자들에게 가는 물가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또 마진을 어떤 정당한 이윤을 또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료의 값이 오른 상황에서 최종 재화의 소비를 억지로 누른다라는 것이 글쎄요, 이게 쉽지는 예.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 같은 것들을 통제한 경우가 있고요. 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최종 재화의 가격을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것들을 안 써왔던 거는 아닌데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게 공기업 물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전력과 같이 전기값을 이제 뭐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억제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공요금들을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 결과로 나온 부분이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계 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지금의 자영업 부채가 결국은 국가 부채로 이어져서 이제 국채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최근에 크게 나타나서 사실은 뭐 한국은행이 25bp 올렸는데 이게 추경을 하면서 사실 국채 시장에서 30bp가 오르면서 어떤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또 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기업 물가 같은 경우, 이제 공공 물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가 부채로 이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자영업자들의 물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건 또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미룬 건데요.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죠. 이 진행 중인 재판, 이거를 중단하는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헌정사의 첫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기한 연기한다 이쪽인데 재판부는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일단 지금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안에 기소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사실상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이 된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취지 자체가 소추로 생기는 어떤 국정 공백,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이라든가 외교안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부분인데 네. 이러한 취지 자체가 진행되는 재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후 기일 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검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일각의 의견에는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가 가능하고 항고를 해서 개별 재판부 판단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절차적으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 403조 제1항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항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일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고를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실무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고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다만 어떤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기일 지정 신청 등을 통해서 재판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재판들도 있다는 점이에요. 4개의 재판이 더 있는데 비슷한 결정 내릴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의 합의 확정이라든가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통의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원칙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사안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특히 지금 재판 중지 결정이 사실상 내려진 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잖아요. 근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재판이기 때문에 형량이라든가 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결론이 사실상 예견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류된 여러 형사 재판들은 아직까지 준비 기일인 재판도 있고 1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강행했다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부에서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재판을 계속해서 강행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에서는 법으로 쐐기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판단돼서 수행이 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재판들도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론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당사자인 검사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나 재판부 측에서 만약에 유죄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 집행의 문제가 또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걸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판단을 받아서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을 또 낳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재판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이 재판 중지법 이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1차 통보에 불응을 했고 이번이 2번째인데 실제 출석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면 답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경찰 조사로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첫 출석을 하는 것인데 검찰의 수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아마 다음 달 초쯤이면 출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금 살펴보면 올해 초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추가가 된 혐의가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시켜서 실무진에게 비화폰을 보안 조치하라. 그러니까 원격으로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2차례 연락을 해서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고 얼마 만에 삭제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냐,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바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사실상의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시켰다. 그래서 교사 혐의가 지금 새롭게 추가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 실무진들이 실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혐의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교사를 해서 실제로 실행에 착수는 있었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교사자도 피교사자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경호법상 직권 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경호법상 직권 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형법상의 대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미수범이 있는 경우에만 미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지금 혐의 적용은 그렇게 하되 나중에 강요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혐의를 일부 변경해서 해당한다고 하면 강요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공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6차 공판에 참석했는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상현 전 공수여단장, 이상현 전 준장이죠. 이분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직접 처음으로 한 것인데요. 일단 이상현 준장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8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상부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정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를 반박을 한 것이 이 시점, 지시 시점과 상부의 의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당시 화상회의를 하던 중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전사령부와 화상회의를 하는 곳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이 한 곳인데 계엄 선포 직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 끝날 때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지만 중간에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걸 들은 것이 맞느냐라고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부라고 하면 일선 분의 3부는 합참이나 참모본부나 국방부 정도인데 국방부의 상부라고 해야지 대통령인 것인데 이것이 상부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상현 준장은 분명히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라고 했고 이후에 차량 탑승 인원도 대통령이라고 들었고 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다라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죽음의 심정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강하게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관심사는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1심 언제쯤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올해 안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공판 때 재판부에서 28차례의 공판 기일을 지정을 했고 이 중에 10번 정도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10번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주에 3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추어 보면
주 4회 재판을 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지금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2주에 3회라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해안가 쪽에 안개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10시 정도까지는 시야가 답답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인천과 제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낮에는 많이 더울까요? 네,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위 속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일부 지역은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광주 20.9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밤 사이 열대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인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릉 26.1도 등으로 아침에도 벌써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청주 29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모레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1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